서울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가 결국 멈추지 못하고 가족 모두가 숨지른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근데도 차가 계속 가니까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오히려 더 가속됐다고 하셨고 RPM도 한 3000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세요. 지금 심리적으로 엄청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양발로 브레이크와 엑셀을 같이 밟아서 일어난 사고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사고에 대한 조사라든지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는 5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생했다 하면 기본 중상, 이미 사망 사고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만 존재할 뿐 문제의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제조사는 모르쇠, 운전자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급발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급발진 논란이 또 뜨겁습니다. 해당 차주는 EDR 자료와 블랙박스를 비롯한 명확한 자료가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는 그 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개인이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제조사 측에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증언이자 근거 자료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가 더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을 직접 겪으신 차주께서는 현재 몸이 좋지 않아서 해당 문제를 직접 대변하고 있는 차주의 사위께서 저희 측으로 제보를 주셨는데요. 오늘 인터뷰도 차주의 사위께서 진행하실 예정이고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위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고 당시 상황 자체는 명확한데 워낙 원인과 문제점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라서 상당히 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좀 일단 제보를 하게 됐고요. 사고가 좀 난 지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달 정도 좀 지났어요.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놀랐고,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바로 이 장인어른께서 당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됐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6년 6월에 구매한 현대차 LF 소나타 LPI 모델, 그러니까 사고는 출고한 지 4년 만인 올해 8월 25일 오전 7시 30분경에 나셨다고 하셨고요. 차에 탈 때부터 이상 증상, 그러니까 일종의 전조 증상도 있었다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상황 설명 좀 가능하십니까? 평소에도 되게 조심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다른 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에 대해서도 되게 유의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속으로 좀 가는데 갑자기 그렇게 급발진이 일어나서 뭐 드신 생각이 사람 이렇게 다치게 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벽에 충돌하기 전까지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갔지만 결국 급발진 제어 못하고 엔진은 다 파손돼서 저절로 꺼지고 사고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차주분 주장에 따르면요. 트렁크가 오작동, 그 차가 그날따라 전자장치에 오류가 있었고 그것이 급발진으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전자장치 오류인지 어떤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정상적인 그냥 출근을 하시는 분인데 굳이 그렇게 브레이크 엑셀 같이 밟아가면서 벽에 충돌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시는 상황이 시작됐을 때 운전자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우회전으로 이제 내려가기 전에, 만약 우회전 내려갔다면은 그 바로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내려갔으면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선 사람과 차가 없는 쪽으로 맞췄고요. 그 상황에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으셨어요. 밟았는데 차가 안 멈추니까 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혹시나 엑셀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예 그냥 페달을 떼봤대요. 근데도 차가 계속 가니까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오히려 더 가속됐다고 하셨고 RPM도 한 3000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급발진이라고 하는 영상들보다 비교적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속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차가 나가는 거고 브레이크를 진짜 있는 힘껏 밟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속도를 제어하는데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그 가속 페달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전혀 들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만 밟았다 뗐다 했다가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 페달을 쭉 밟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충돌 직후에 RPM이 잠깐 상승했다가 시동이 꺼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자께서 직접 시동을 끄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엔진이 벽을 충돌하고 부수면서 차량이 하단 위로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엔진 하단 부분이 다 부서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좀 있다가 저절로 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량 스스로 꺼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시는 상황이 시작이 됐을 당시에 그 운전자께서는 심경이 어떻다고 전해주시던가요? 뭐 갑자기 이러니까 왜 이러냐, 뭐 왜 이러냐 이런 생각만 드셨다고 하고 충돌하기 전에 이제 나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되게 공포에 떠셨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악몽도 꾸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세요. 지금 심리적으로 엄청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보내주신 EDR 자료를 보니까요. 스로틀 밸브 열림량과 가속 페달 변이량이 그 사고 직전까지 최대 침과 동시에 제동 페달도 같은 시간에 작동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료에 기록된 것에 따르면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꾹 밟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서비스 센터 직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운전자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장인어른께서는 엑셀은 절대 닳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먼저 엑셀이랑 브레이크의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밟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이라도 밟으면 느낌이 바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절대 아니라고 하셨고, 엑셀을 같이 밟은 거는 혹여나 엑셀을 같이 밟았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브레이크 오버라이딩 시스템이라고 2011년부터 적용이 됐더라고요. 현대차에도 이게 적용이 됐으면은 당연히 같이 밟으면 차가 안 가고 멈춰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다 보니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로틀 밸브 열림량하고 가속 페달 변이량이 최대 침과 동시에 제동 페달이 작동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운전자가 급발진 상황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정상적으로 밟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보내주신 후방 영상에도 브레이크 등이 계속 점등되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영상 자료와 EDR 기록 자료가 당시 상황을 좀 명확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건 서비스 센터 측의 대답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운전자 과실이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발로 브레이크와 엑셀을 같이 밟아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발로 브레이크와 엑셀을 같이 밟아서 일어난 사고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사고에 대한 조사라든지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조사 측에서는 따로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현대차 본사에서는 따로 저희 쪽으로 연락 온 건 없었습니다. 그 사고차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단 엔진이 모두 파손이 돼서 폐차를 진행했다고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지는 2개월째 접어들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여러 가지 이 사건을 좀 공론화시키고자 언론에도 제보를 해보고 다른 유튜브 쪽에도 제보를 해봤는데요. 일단 언론사 쪽에서는 한 10군데 넣어봤는데 받아주는 데가 따로 없었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래도 한문철 TV 쪽에서 이렇게 한번 받아줘서 잠깐 이슈가 됐고, 지금은 좀 조용한 상황이고, 소송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으로 소송 걸어서 승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소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충분히 고소 절차를 밟을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전에 말씀 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사위분께서는 고소 절차 시도 자체가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고소를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고소를 하는데, 저희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급발진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다 승소를 못한 거 보면은 아무래도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지금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소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소송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려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채널뿐 아니라 한문철 변호사 채널에도 제보를 해주셔서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널리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지기도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론화의 필요성을 어느 부분에서 느끼신 겁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거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잠재적 피해자로 지금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사건 공론화해서 이런 저희 같이 억울한 일들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예로 남고 싶어서 진행하게 됐고요. 장인어른께서 많이 억울해 하시니까 하는 게 가장 크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조사나 정부기관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제조사가 저희 쪽에 이런 피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아서 심적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좀 잘 다뤄주면은 이 브랜드 차량을 사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차를 이렇게 한번 만들었으면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결함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을 때 덮기에 급급하면은 과연 누가 앞으로 이 차를 믿고 탈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이 책임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을 해주신다거나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국민청원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현대 LF 소나타 급발진 논란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기업에서 만든 물건의 문제점을 소비자가 찾고 증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 하루 이틀은 아니라서 놀랍지는 않으면서도 여전히 왜 그래야 하나? 라는 질문은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대놓고 기업의 편이라도 드는 양 법조항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익숙합니다. 오토포스트 시선집중, 오늘도 저희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1957년 4월 1일 영국 BBC 뉴스를 통해 소개됐던 이 장면, 어느 시골 마을에서 나무에 매달린 스파게티를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나무는 어디서 구하냐, 어떻게 키우냐는 시청자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스파게티 한 가닥을 토마토 소스 캔에 넣고 행운을 빌어보세요 라는 답변이 돌아갔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악의도 없고 대놓고 가짜뉴스라고 소개했던 BBC의 만우절 가짜뉴스 소동이었습니다. 취지는 비슷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던 1938년 헬로윈 전야, 미국 CBS 라디오를 통해 오슨 웰스의 우주전쟁이 방송됐었죠. 이 방송 직후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화성인 침공에 대비해서 피난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총을 들고 농장을 지켰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효과 연구를 촉발시켰으나 의도치 않았던 가짜뉴스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짜뉴스에 우리가 이용당한 것입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본 내무성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조선인을 향한 분노로 시선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흘린 말 그대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신문에까지 실렸고 결국 조선인 학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선의는 전혀 없는 잔인한 악의만 있던 가짜뉴스였습니다. 이제는 친문이 아닌 디지털이 지배하는 지금은 이른바 탈진실의 시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언론을 맹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매체와 채널이 넘쳐나고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 소식이 가득하니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커뮤니티에 글은 소식, 즉 뉴스가 되고 댓글은 토론이 되어 하나의 여론이 되는 세상. 가짜뉴스는 비단 레거시 미디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도 누군가 커뮤니티에 자신의 입맛대로 편집한 장면과 제목으로 퍼질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입에 담기도 차마 꺼려지는 말로 도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역시 뉴미디어에 속하는 집단인지라 그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각자의 세상이 되었다는 잡음도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인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탐사보도했던 워싱턴 포스트지 밥 우드워드의 발언으로 저희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이 아닌 기사로 우리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분명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고 시간도 많이 요구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